안녕하세요. 오늘 북클럽 독서당을 진행하게 된 김민주 리더 대표입니다. 그동안 북클럽 독서당을 옆에 계신 중림의 대표가 진행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윤희 대표가 문화민주주의 실천과 가능성 이런 책을 출간했거든요. 이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행을 맡고 정윤희 대표가 저자로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됐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그동안 제가 저자로 나오고 네. 진행을 하시는 오늘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입장이 바뀌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그러세요? 저자님들이 좀 저랑 이제 방송하기 전에 떨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심정을 알겠습니다. 네. 진정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저자로 네. 나오면 항상 네. 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 제가 거꾸로 네. 정희 대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하고도 다 관련되는데 책문화 생태학자 이렇게 얘기를 집약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책문화 생태계 담론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언론 매체 이런 전공이고 언론학 분야로 석사, 그리고 문화 콘텐츠 쪽으로 박사를 받으셨는데 현재 사회적 기업 책문화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계시죠. 그리고 1987년 그때 출판사에 처음 나왔죠. 그때 발행인 편집인 이렇게 쭉 하셨고, 경기도와 관련성이 많은데 지금 거기서 살고도 계시지만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이사, 그리고 또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그리고 전북 도서관위원회 위원, 한국출판학회 잡지협회 이사, 하여튼 여러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굉장히 다방면 10개 이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정윤희의 책문화 TV를 선곡적으로 또 잘 진행하고 계시기도 하죠. 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대통령서 국가도서관위원회, 해명대 건국대 겸임교수, 경기대 강사, 이렇게 다양하게 동분서주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저서는 지금 오늘 이제 얘기를 할 문화민주주의 실천과 가능성, 생태적 글쓰기 위한 마음,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되는가, 책문화 생태계 현재 미래, 책문화 생태론, 이런 책들을 이렇게 쭉 쓰셨는데 제가 지금 소개한 책이 그동안 쓰신 책의 일부에 해당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책 얘기가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번째 책 좀 되시나요?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네. 진짜로 세봤어요. 몇 네. 번째인지. 저는 세다가 포기했는데. 네, 그쵸. 우리 대표님께서 워낙 많은 책을 쓰셨고 또 번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세다가 이제 포기를 하실만 하시죠. 네. 저는 금방 세겠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지금 14번째. 14번째? 네, 14번째 책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공저도 포함해가지고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쓰실 책들의 리스트가 쭉 있나요?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앞으로 써야 될 책 주제 리스트가 후보들이 좀 있어요. 네. 정말 책을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맞아요. 책을 쓰신 분들은 계속 내가 뭘 써야지 이런 테마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파생되어 나오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책 리스트가 이제 네. 책을 씀으로 인해서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더 확산되는 게 맞아요. 이제 좀 문제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제가 잘 안 되죠, 그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쓰신 책이 네. 지금 문화민주주의 실천과 가능성, 올해 4월에 나왔죠? 네, 올해 4월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 책은 어떤 계기로 네. 쓰시게 된 건가요?
사실 이 책은 제가 그동안 책 문화 생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박사 논문도 쓰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이제 이 민주주의라는 테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문화민주주의라는 이제 개념을 알게 됐고 결국은 책 문화 생태론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향성이 결국은 이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계속 뭐 글도 쓰고 이제 이 포인트로 해서 그 칼럼을 몇 차례를 계속 써왔습니다. 계속 써오고 그리고 결국 제가 책문화 생태론을 이 담론을 계속 전파를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추구를 해야 될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문화민주주의를 실천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내용을 좀 독자들과 함께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이제 그런 계기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 이름이 김민주잖아요. 아, 그러네, 진짜 네. 민주. 그리고 제가 또 여행그 모임 컬처 클럽 대표도 맡고 있는데 컬처가 또 문화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혹시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요? 네, 그런 것도 네,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진짜 우리 김민주 대표님, 네, 이름도 민주인데 네. 그 민주가 민주주의 할 때 민주인가요? 네, 한자는 이제 한자는 다른데요. 달라요? 근데 뭐 취지는 원래 네, 민주주의의 민주에서 시작했죠. 그렇군요. 네, 네. 8살 저희 네. 형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오, 민주라는 정말요? 말을. 그래요?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다. 뭐 그런 네. 이유 때문에 네네. 하게 됐는데 근데 네. 이번에 책 목차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네. 그 1부에서는 책문화 현장 분투기 네. 그리고 2부는 책문화와 생태주의 3부는 이제 도서관 그리고 4부는 책 지으면서 사는 인생의 희로애락 그리고 5부는 이제 책문화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하고 문화민주를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저도 이제 뭐 이름 자체에 이제 문화민주주의 그런 개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민주주의를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문화민주주의는 쉽게 설명하자면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네, 민주주의가 이제 문화민주주의입니다. 사실 문화하면 지금도 문화란 여유가 있고 그리고 경제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향유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문화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계급, 뭐 계층, 이런 것에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문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제 책 문화의 측면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책을 읽으려면 좀 시간도 있고 책을 사서 읽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경제력이 풍부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아도 뭔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공평하게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하면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 케이팝, 뭐 드라마, 뭐 발레, 뭐 연극, 뭐 공연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문화하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우리가 사는 뭐 라이프스타일 전체죠. 전체가 사실 다 이제 문화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삶에서 다양성을 추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평등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런 그런 문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이 네. 원래 이제 뭐 정치 이론 쪽에서 시작은 하긴 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뭐 경제 쪽의 민주화, 뭐 그쵸. 사회 쪽의 민주화, 문화의 민주화, 뭐 기술도 뭐 민주화, 요즘은 네. 이제 범용 기술들이 그쵸. 많아졌으니까 예,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네. 그 민주적인 그런 개념이 음. 그 사회 곳대군데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람들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경제 민주화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경제 민주화처럼 이제 문화 분야에서도 이런 민주성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화 행정적인 측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업계 내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민주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 한 3, 40년 네. 전만 하더라도 문화 민주주의란 말이 좀 네. 어색하고 주위에서 네. 찾을 수 없었지만 최근 뭐 10년, 20년 사이에는 엄청나게 문화가 많이 보편화가 됐잖아요. 네네. 뭐 책을 안 사도 도서관에서 여기 군데군데 가까이 있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기도 하고 그쵸, 뭐 네. 공연 이런 것도 무료가 굉장히 많고 네. 뭐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문화는 예전에 뭐 고급 문화에서 대중 문화 이렇게 해서 많이 보편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지금 문화 민주주의 이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도 본인 자신이 그동안 그런 것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좀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검색해보고 찾고 그러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문화민주주의 이제 말고 이제 그동안 뭐 책문화 생태론 이런 책도 쓰시고 저도 최근에 다 한번 읽어봤어요. 굉장히 어려운 광범위하게. 책을, 네. 다 읽어보시다니. 네. 와, 대단하십니다. 네. 교과서적인 느낌도 약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책문화 생태계를 그동안 이제 계속 강조하시고 그랬는데 네. 그 개념을 좀 쉽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책 문화 생태계 개념은 이제 책 문화를 이제 생태주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주의 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이제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제 책 문화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판저널에 2006년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출판저널은 1987년에 창간된 잡지였어요. 근데 창간사를 보니까 87년 7월 20일에 첫 호가 나왔는데 그 창간사의 그 출판 산업의 그 발전을 위한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에 그 창간사를 읽었을 때 보니까 조금은 이제 발전을 했겠죠. 그런데 계속 그 당시에 안고 있었던 문제가 그때도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출판전원 30주년이 됐었을 때 2017년에 30주년이었는데 그 시점에 와서 다시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출판 저널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출판 산업의 발전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제점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출판 유통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게 그 출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출판을 둘러싸고 있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책 문화를 그 개념을 만들었고 이 책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생태주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해서 책 문화 생태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출판이라는 것도 출판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자가 있어야 되고 출판사에서도 뭐 기획자, 편집자, 뭐 디자이너, 그리고 인쇄소, 제작사, 그리고 뭐 서점, 도서관, 그리고 독자들, 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책문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체들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그 출판 산업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
다른 것들보다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 출판사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독자나 저자들은 또 소외받은 거예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저자부터 독자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을 통해서 이런 책 문화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이 이제 책 문화 생태계였습니다. 예. 생태라는 뭐 말이 이제 원래 환경 이런 분야에서 그쵸. 이제 네네. 시작이 됐죠. 예. 거기 전체로 봤을 때 거기 이제 주체들이 있고 거기에 둘러싼 환경 문제들 그쵸. 서로 이제 상호 작용을 네.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생태계가 잘 갖추어져야 뭐 그게 생물이든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우리 인간 사회든 다 거기서 이제 시너지가 생기면서 그쵸. 어떤 안정적인 네, 구조를 맞아요.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출판은 이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책 문화 전체로 봤을 때는 공급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 독서자가 이제 소비 쪽, 수요 쪽이라고 한다면 네네. 그런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 출판 말고 다른 그 분야하고 네네. 이렇게 시너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도록 이제 유도를 이제 해야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생태계가 이제 마련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책문화 생태계 뭐 이런 얘기하고 네. 책문화 그 민주주의 네. 그거 이제 굉장히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네. 문화 민주주의 네네.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책문화 생태계하고 이제 문화민주주의하고 이제 연결성을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별개의 개념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책문화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좀 건강하게 생태계를 만들면 결국은 문화민주주의를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다 함께 같이 행복하게 사는 대중화하고 그쵸. 이제 이렇게 네. 퍼지게 하는 거죠. 네네. 결국 어떤 밑바닥까지. 특정한 어떤 네. 특정한 어떤 세력이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작동되거나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 함께 좀 행복하게 잘 사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제 중점이기 때문에 책문화 생태계와 문화민주주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또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책 문화는 문화 산업의 가장 어떤 이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은 뭐 K-팝이라든지 드라마나 이제 다른 그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나 꽃으로 보고요. 이런 책 문화는 이제 뿌리와 같은 역할로 저는 보거든요. 기본 콘텐츠죠. 예. 그래서 이 책 문화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이게 열매나 꽃이 제대로 피지 않는 그런 현상을 나중에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좀 문화 정책이 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체부가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이제 문화 그 분야의 그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제 책 문화 측면으로 보자면은 뭐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뭐 영화나 뭐 신문 방송이나 이런 비교를 단순 비교를 해볼 때도 너무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화 민주주의 측면에서 어떤 정책의 균형을 좀 맞추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요즘 이렇게 보면 네. 이제 유명한 영화, 네. 특히 외국 영화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네. 그 영화에 원래 소스가 되는 뭐 작품이 있나 그런 네. 거 이제 좀 찾아보면 네. 생각 밖으로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희곡을 토대로 이제 영화가 나왔다든지 네. 어떤 소설을 각색을 해서 영화가 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소설을 사람들이 적게 써서 그랬는지 아니면 대본 쓰는 사람의 창의력이 좋아서 금방 그걸 영화로 만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 기본 이 뿌리가 없이도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드는 무슨 노하우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네. 저도 제가 이제 문화 콘텐츠를 전공했으니까 네.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사실 아쉬운 점 뭐냐면은 다양성이 사실 좀 부족해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이제 영화 중에서 좋은 영화들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뭐 독립 영화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스테디셀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이 영화는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보고 봐야 될 그런 영화, 국내 영화 사실 많이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영화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 소스가 원작인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원작의 콘텐츠가 네네. 튼튼해서 예. 그게 스테디셀러로 이제 가게 그쵸. 되는 이제 동력이 된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야기 소스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 산업 측면에서는 해외에서 이제 상을 이제 많이 받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콘텐츠의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 보자면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좀 다양성을 키우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우리가 생각이 예전에 들어요. 고성장 할 때는 이제 뚝딱뚝딱을 네. 잘하는 그 네. 문화가 이제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네. 이제 이게 좀 더 이렇게 롱런 이렇게 오래도록 가려면 네. 기본 콘텐츠 기본의 네. 중요성이 이제 강조된다 이제 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금 뭐 이렇게 그동안 얘기를 좀 하시긴 했지만 네. 우리나라 문화 민주주의를 하여튼 진단한다면 네. 뭐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좀 보완해야 될 건지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문화민주주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예전에 이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문화적인 거는 문화 정책은 이제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문화 정책이 다른 예를 들면 국방 정책이나 뭐 다른 정책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예산의 규모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총 예산이 한 7조 정도? 네. 그러니까 정부 예산, 그죠, 문체부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저는 이제 문화 정책 이게 사이즈를 좀 더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문화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가의 개입인데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뭐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국가가 이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네, 그런 간섭하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문제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블랙리스트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잘 가꾸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좀 깊이 있게 좀 이렇게 공론장에서 논의를 한 그런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문화를 향유하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문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문화에 있어서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같이 참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개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문화 정책에 대한 문제들도 좀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정부든 사실 뭐 기피 인물, 뭐 선호 인물이 있게 마련이긴 하죠. 그래서 뭐 블랙리스트는 아니어도 그레이 리스트는 누구나 어떤 정부나 사실은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요즘도 뭐 거론되지만 하여튼 블랙리스트 이거는 이제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 예, 예.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정치 문제가 이렇게 되고 그런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 내예요. 예를 들면 출판 산업 내를 보자면은 저는 사실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정작용이라고 보거든요. 자정.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강할 때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업이 계속 이제 위축이 되고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는 산업 내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출판사와 서점 간의 갈등, 뭐 출판계와 뭐 도서관의 갈등, 뭐 독자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텐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어떤 민주적인 과정으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어느 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가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도서정가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도서정가제는 출판계 내에서도 출판사들조차도 이견이 있는 테마거든요. 그 독자들 중에서도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신하고 있는 독자들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계에서도 이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그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도서정가제 실시한 지가 지금 꽤 됐는데 지금 네. 일반적으로 어떻게 도서정가제를 평가하고 있나요? 성공, 뭐 실패 이런 각도로 봤을 때. 사실 그 성공 실패 그 부분도 이제 문체부가 최근에 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연구 조사 같은 경우도 누가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연구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연구를 100%다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점에서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보는 거지. 그게 100%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다양한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도서정가제 5천만 명에 대해서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어느 한 이제 특정한 그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 조사를 해서 이제 도서정가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서정가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책을 사서 이제 구입하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문화민주주의가 이제 오늘 핵심인데 이 도서정가제가 문화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전에 이 도서정가제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짧게 제 그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서정가제를 추진해서 어떤 결과적인 측면 보다는 도서정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민주주의를 추구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면 도서정가제를 도입을 할 때 출판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소비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책을 직접 사는. 그리고 이제 도서관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소비자 당연히 정가제를 싫어했을 것 같은데 가격이 오르니까. 싫어했습니다. 네. 소비자단체 이런 데는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좀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는데,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듣고 경청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 도서정가제 측면에 있어서도 너무 일방적으로 출판계 내에서 목소리가 좀 강하게 내는 입장만 듣고 이 도서정가제 정책을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좀 고려해서 도서관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좀 듣고 반영을 하는 그런 도서정가제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런 문화민주주의는
우리가 책문화 생태계의 다양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이슈들을 어떤 이제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을 할 때 이런 민주주의 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쪽 업계 내의 그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이사회의 그런 특정한 그 출판계가 다수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문화 생태계 관점에서 이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제,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란 게 뭐 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그렇죠. 항상 그 민주주의 평가할 때 네. 중요한 네. 포인트인데, 하여튼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자체를 좀 더 민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취지로 이해를 네. 하면 될까요? 그리고 네.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도서정가제가 이 문화민주주의 측면에서 네. 어떠한 그 영향을 미쳤을까? 이거는 사실 하나 소논문값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을 던져주셔가지고 이거는 그냥 짧게 그냥 그 칼럼으로만 쓸 게 아니라 이거는 한번 소논문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독립선언문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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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문화민주주의를 이제 실천하는 방안들은 정말 뭐 다양하게 하여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런 문화민주주의와 연결해가지고 여러 네.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게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그 정일희 대표가 쓴 이제 문화민주주의 실천과 가능성, 이것으로 이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한 고려 시대 때부터 얘기하면 그 문화적인 그 르네상스, 그것이 한 4번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려 때 이제 문종이 있었고, 또 조선 시대 때는 세종, 그리고 또 영종조가 있었고, 이제 지금이 이제 4번째 뭐 문화 르네상스가 되고, 어느새 우리가 이제 문화 강국이 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에 이제 우리가 뭐 문화 강국 된다고 그럴 때 정부가 이제 좀 주장도 했었고, 또 이런 민간 그런 회사들, 개인들이 이제 거기에 화답을 해서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문화 강국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책 문화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다른 문화 콘텐츠들이 옛날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책 문화는 이 문화 전체에서 하나하나의 좀 텍스트 중심으로 그 뿌리 역할을 이제 하는데, 뿌리가 튼튼해야, 뿌리가 깊어야 이 문화 전체 그 가지들, 열매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 문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지만 그 뿌리를 다시 이제 넓혀야 할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게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문화 강국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문화 강국이 되려면 그 국가의 총 예산 중에서 그 문화 예산이 그래도 1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 7%. 7%? 네, 7% 되고, 그리고 그 중에 7%가 아니라 1.5%입니다. 7조. 네, 7조고. 네, 7조고 1.5%가 2%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국회에서는 뭐 2%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국회의원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한 10% 정도는 되어야 국방비를 깎아서라도. 그러니까요. 네. 문화 강국이 되면 거의 진짜 국방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게 문화 예산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돌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도 이 문화 예산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지금 7조 정도 되니까 2%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 정도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문화 정책을 세울 때 지금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대부분 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 출판계를 예를 들자면은 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체,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 이제 주로 이제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정책이. 근데 저는 이 문화 정책도 좀 더 균형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자들에게도 정책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정책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와 출판사와 책을 읽는 독자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도서관이나 서점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균형감을 좀 이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여기 출판계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쪽의 정책을 보더라도 주로 이제 산업,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콘텐츠를 직접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향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도 네. 지금 이제 세계문학 중심으로 네. 그 독서 클럽 있어가지고 매달 한 번씩 6명이 네. 서로 와서 토론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디서 만날까, 어디서 만나서 뭐 한두 시간 얘기할까 이런 거 할 때 물론 커피숍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네. 커피숍은 약간 시끄럽고 그래서 그쵸. 좀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는 때로 이제 바깥에 야외에 있는 정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도서관에서 그런 토론 공간이 있나 해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밀폐된 그런 그 네. 공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냥 네. 개가식 이런 뭐 테이블이 그치. 있고 네. 그냥 거기서 개개인으로 네. 하는 것은 맞아요.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독서 문화를 이제 하려면은 혼자 읽는 것 말고 이제 같이 읽는 그런 사회적 독서 이런 게 네. 이제 중요할 텐데 네. 그걸 토론하는 공간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 도서관이 이제 그 공간을 좀 더 재구성을 해서 네네. 그런 그 토론 공간을 좀 이렇게 조그맣더라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저 주위에 보면 그런 북클럽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어요. 네, 독서 네. 클럽들이. 그래서 그런 수요의 변화에 맞춰서 네. 그 공급도 네. 좀 바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문화민주주의 이 책 제목이 문화민주주의 실천과 가능성이잖아요.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문화민주주의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문화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읽는 독자 중심에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독자 중심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독자들이 어디서 책을 읽고 싶어 할까? 이제 그걸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조사를 해서 도서관에서 읽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같이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 이런 정책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한 10년도 또 좀 네.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시애틀 부분에 이제 그런 카운티 이런 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만든 그 도서관에 이제 좀 가봤어요. 근데 네. 거기에 조그만 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네. 많지? 그때는 이제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로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쵸. 이런 독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이제 네. 유도도 하고 네. 그런 수요에 대처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도서관이. 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커뮤니티 활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커피숍에 가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제 도서관이 이제 어떤 공공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 세금으로 그 공공 도서관을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그 지역 사회에 그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마음껏 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공간을 좀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문화 민주주의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화 민주주의 이 테마는 좀 어려울 수 있는 테마인데, 이건 사실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테마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고 싶을 때 과연 어디 가서 읽어야 될 것인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좀 꼭 독서 토론이 아니더라도 어떤 커뮤니티 활동 하고 싶은데 이거 커피숍 가서 하자니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또 그런 분들은 그냥 도서관에 가가지고 마음껏 그 공간을 누리면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조금보다도 좀 풍요로워지고,
그런 가까이서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 이제 네. 뭐 우리나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휴식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특히 예, 야외에서도. 예, 예. 그래서 뭐 꼭 산골에만 뭐 정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시내 네. 도심 여기저기에도 정자가 네. 많이 생겨서 저는 그걸 많이 이제 네. 향유하거든요. 아, 이렇게 네. 앉아 있을 자리도 이렇게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보기만, 그러니까 뭐 멀리 있는 거 보기만 하고 단순히 물 먹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책도 읽고 그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 좋은데 아직도 요즘은 막 책복 막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 정자에서 아주 외적으로 보기는 네. 하지만 그래서 네. 하여튼 똑같은 그런 사회적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하는지 그쵸. 이제 그거에 따라 뭐 느낌이 네. 다를 것 같은데 예. 뭐 앞으로 좋아지겠죠. 예, 네, 대표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오늘 그동안 이제 진행자로 이렇게 많이 하시다가 네. 하여튼 그 관계가 이제 바뀌어서 오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자로서 네. 하여튼 전체적인 뭐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많이 떨리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진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저자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 진행을 굉장히 오늘 진행을 잘했으면 안 떨리셔야 될 텐데 지금 여전히 떨리고 계신다라고 진행 잘하시니까 제 자리 뺏길까봐. 뺏길까봐. 네, 진행자 자리 뺏길까봐 네, 떨립니다. 네, 우리 대표님 진행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그 책문화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분들 책 쓰신 분들 이제 초청해가지고 그 책에 대한 소개도 하고 이제 그 저자님도 소개도 해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막상 제가 책이 나왔을 때는 못하잖아요. 셀프 하기도 좀 이상하고 네, 그렇다고 혼자서 저 책 나왔어요 막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옆구리를 찔러야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을 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그럼 내가 진행을 해줄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문화민주주의 실천과 가능성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표님. 그래서 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이제 다 사면 1,000권이 좀 넘고 네, 그런데 네, 사실 굉장히 미약한 숫자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면 공공도서관이 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적정 개수를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이 책이 좀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진짜 우리나라가 문화민주주의 시금석이다. 시금석이다. 그렇죠. 네, 문화민주주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 네,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고 그냥 뭐 그저 그렇다 그러면 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제 책도 시점이.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진짜 문화 강국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희주 대표님께서 쓰신 세계 경제를 이끈 경제 사상 강의 이 책도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럼 오늘 이제 여기서 그 북클럽 독서당 5번째네요. 그 방송을 마치겠고요. 네. 그래서 정윤희 대표께서 이제 항상 지금 만들고 있는 책문화 TV가 잘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구독도 하고 뭐 좋아요, 뭐 알람 이런 것들도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이런 분들을 그 주위 분들한테 많이 추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또 마치기 전에 제가 그 책 뒷면에 제가 좀 이렇게 메시지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까요? 네.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문화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책 문화를 생태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건강한 공동체의 복원에 있다.
책의 가치를 생각한다. 책을 짓는 일은 농사를 짓는 일과 같다. 각자 고생하는 시대에는 농부의 철학이 필요하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책 문화를 잘 살리는 일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첩경이다. 네, 이렇게 제가 쓴 글을 내 책 뒷표지에다가 네, 우리 독자님들 보시라고 네, 적어 놓았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네. 이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방송을 마치고 싶네요. 네네. 하여튼 오늘 뭐 책 네. 제목이 제 이름하고도 연결돼서 네. 무척 반갑습니다. 네, 너무 의미 감사합니다.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예. 또 다른 기회에 또 책을 내시면 그때도 진행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